어떤 사람들은 이 챗GPT를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챗GPT를 아이폰 따위와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오히려? 아니 무슨 뭐 그 전화하고 깨작 같은 스마트폰이랑 어떻게 챗GPT를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일단은 이 책을 왜 쓰셨는지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니 저도 뭐 핫한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저도 막 놀았거든요. 이 챗GPT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첫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두 번째 배당을 재투자하거라. 세 번째 무슨 뭐 마켓 사이클을 잘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 답변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데? 반대지 참. 어떻게 하면은 그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데?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치 투자, 두 번째 성장주 기업 투자, 세 번째 모멘텀 투자, 네 번째 무슨 뭐 매크로 투자,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 네가 가치 투자에서 뭘 알겠니? 해가지고 막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너 잘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를 통해서 그냥 책을 쓰겠어 해가지고 이게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빨리 쓰셨겠어요, 그러면은. 초고는 4시간 정도 이제 걸렸고요. 네, 그리고 초고를 제가 영어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번역기로 돌리면서 번역을 하고 번역에서 이제 어색한 거를 고치고 번역부를 보니까 이 내용은 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추가 질문을 이제 던져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끄집어냈는데 2주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챗GPT가 좀 이제 제공할 수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딴 데서 이제 갖다 붙이기도 했고요. 뭐 그래프라든지 뭐 최근 수치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저포 저피비화 전략을 한국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백테스트 해가지고 갖다 붙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보완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 코멘트가 200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 얘가 가끔 잘못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얘가 하는 답변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고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여기다가. 야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데이터는 2021년 것까지만 학습이 돼 있고 또 거기도 나와 있는 게 이게 틀릴 수도 있다. 팩트가 맞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 보니까 틀린 팩트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 분야에 쓰면 좀 위험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너 퀀트 투자자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 저는 가치 투자, 기술적 투자를 상당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퀀트 투자자가 퀀트 투자를 할 때는 어디선가 지표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지표. 근데 그 지표를 어디서 끌어오겠어요? 다 그냥 뭐 가치 투자자와 기술적 투자자들이 만든 지표들을 보통 끌어가지고 우리가 백테스트를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지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가치 투자와 기술적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치 투자자 그 책들 다 봤어요. 이제 그레이엄 책들 물론 다 봤고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워렌 버핏 뭐 연차 보고서 다 읽어봤고 그냥 시중에 있는 그 좀 유명한 가치 투자자 책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테마를 알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들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맞냐 안 맞냐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잡아낸 게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학생들을 알려다오라고 했는데 마리오 가벨리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가벨리가 산 그 시기가 확실히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추가로 해보니까 가벨리는 그레이엄이 있었던 콜ум비아 대학에서 그 가치 투자를 가르치는 그 교수한테 실제로 가치 투자를 배운 거는 맞아요. 근데 한마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정신과 이제 투자 체계를 배운 건데 직접 그레이엄한테 배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에러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건 어디선가 챗 GPT가 잘못 끌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현명한 투자자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저울인데 아니 뭐지? 그치. 그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투표인데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in the short run it's a voting machine, in the long run it's a weighing machin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명언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책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벌리고 다녔대요. 근데 버핏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수업에서 했다는 말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엄이 그 말을 한 게 맞기는 맞는데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팩추얼 에러들이 발생해요. 조금 이런 식으로. 정확한 출처. 어찌됐든 간에 그걸 또 인용을 해서 쓴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또 보고 배웠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를 갖다 베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오는 데이터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작가가 직접 저자가 하나하나 감수를 하지 않으면 독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작가가 이미 그 테마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왜냐면 그거 보면 그럼 얼추 알거든요, 이게. 예. 그냥 뭐 챗 GPT가 답변했다라고 해서 다 팩트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데 제가 보기 2, 3년 후에는 아마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 아마. 예. 점점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제 4.0까지 나왔고. 4.0만 해도 3.5와 레벨이 완전히 틀려요. 예. 확실히 답변의 수준이 수준이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요? 네. 그건 다 유료만 4.0 된다고,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빙에서 쓸 수 있는 GPT가 4.0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빙에서 쓸 수 있는 GPT는 그 가끔 컨디션이 좋으면 답변을 되게 잘해주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되게 개떡같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픈 AI 사이트에서 그냥 4.0을 쓰고 있습니다. 예. 기계도 컨디션이 있나? 네, 컨디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쓸 때는 또 막 렉 걸리기도 하고 또 속도 늦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가끔은 이따만 답변을 주기도 하고요. 빙 같은 경우는 네. 가끔은 뭐 석줄을 세 줄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죠. 너 뭐니 하면서. 네. 너 사람이니? 하면서. 귀찮은가? 막 이러고. 네. 오늘 아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뭐 잠깐의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큰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지 특히 이제 뭐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어떤 사람들은 이 챗GPT를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야 어떻게 챗GPT를 아이폰 따위와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오히려? 아니 무슨 뭐 그 전화하고 깨작 같은 스마트폰이랑 어떻게 챗GPT를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확실히 써보니까 이제 그 날아갈 직업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더 이상 그 쓸모 없어지는 이제 직업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한국어로. 네.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라고 이제 1차를 어떤 번역기에다가 맡기고 그 아웃풋을 다시 챗GPT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좀 이제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이제 뭐 예를 들면 20대를 타깃해서 다시 써줘 하면은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짜 이쁘게 써주거든요. 자 그럼 결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물론 이게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신기술이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한영 번역가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네. 그냥 번역뿐만 아니라 그 편역이라고 하나요? 네. 약간 좀 이제 맛을 살리는 글처럼 이제 쓰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제 번역을 해보셨거나 번역서를 읽으신 분이 아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정말 노잼이거든요. 그쵸, 책이 근데 재미없고. 굉장히 보기 어려워지는데 한마디로 그게 생동감 있게 진짜 한국어로 쓴 것처럼 번역을 하는 거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잘해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그렇지 나중에 더 잘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아이폰이 몰고 온 세상의 변화보다 네. 더 큰 변화가 바로 이 챗 GPT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코파일럿 같은 거 아직 안 써봤잖아요. 그 MS에서 최근에 나온 거. 네. 그건 진짜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멋진 스피치를 써주고 그거 관련해 10페이지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내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그 딸 사진 전부 다 구해가지고 갖다 적당히 붙이고 스피치 써주고 PPT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 중에서는 사라지는 직군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직군이 완전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에 100명을 했던 걸 2-3명이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근데 요게 챗 GPT로 주식 투자 관련된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내용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왜 퀀트 투자가 아니냐 하면은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백테스트를 직접 해야 되고 이제 팩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가치 투자는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가치 투자의 원칙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책을 가치 투자에 대해서 담았고 실제로 제가 물론 가치 투자 기술적 투자를 꽤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블라인드 스폿이 몇 개가 있거든요. 맹점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저도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썼죠. 네. 아하. 네. 가치 투자 책은 근데 오히려 챗 GPT로 가능했고 퀀트 투자 책은 또 반대로 챗 GPT로 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은 그런 게 불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퍼와 PBR가 낮은 기업들이 백테스트 결과를 뭐 찾아줄래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것도 어차피 2년 전 데이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론 제 생각에 이런 것도 몇 년 후에는 가능해질 거예요. 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게 정말 쉬워지겠죠, 당연히. 예. 뭔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지금도 플러그인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갖다 집어 넣으면은 그러니까 요 데이터 플러스 지금 리얼 데이터 찾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플러그인이 지금 완전히 다 풀린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명한테만 지금 풀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다 시간 문제죠, 당연히. 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같이 이제 붙여서 챗 GPT를 쓰는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붙어 있잖아요. 빙에 근데. 네. 근데 빙에 붙어 있는 그 놈은 제가 보기엔 GPT 4.0보다 떨어지거든요, 수준이.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시간 문제입니다. 다 같이 붙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던가요? 어떻게 알려주나요? 가치 투자.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네, 그걸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심지어 긴 버전을 받을 수 있고 한 문장으로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한 문장 버전 어떻게 되더라? 난 봐야 되는데. 네, 저거. 가치 투자는 시장이 저평가된 주식이나 자산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투자법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언젠가는 저평가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고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주식들 사이에 수익을 낼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야 너무 길다 한 문장으로 해봐 임마 했거든요. 네. 가치 투자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언젠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요약을 잘했네요. 잘해. 네. 원래 영어로 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치 투자 이제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과연 실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일단 그쵸. 결론적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책을 쓸 때 얘한테 책 제목을 주고 목차를 써오려 하면 그것도 해줍니다. 네네네. 그래서 목차를 보고 군데군데 할 수가, 그러니까 그렇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일단 벤저민 그레이엄이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의 학생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워렌 버핏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또래 가치 투자를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대의 가치 투자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이제 아우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나와요.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뭐 이제 스크리닝을 먼저 하라. 뭐 지표 같은 거 스크리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이제 경제적 우위를 이제 분석하라. 그리고 그럼 그게 뭐니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다 답변을 해주고 뭐 세 번째 경영진을 분석을 한 다음에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하고 다섯 번째는 그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팔고 리밸런싱하고 이런 얘기 다 쫙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럼 계속 구체적으로 다 더 많이 배우려면 어떤 책과 어떤 인터넷 리소스를 봐야 되니 그것도 다 찾아줍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도 말을 해주던가요? 그거는 말 안 해줘요. 그거 물어보면은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는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가. 네. 일반론으로. 네, 일반론으로 걸어가고요. 절대로 주식을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 여기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제가 물어봤죠 뒤에.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가치주가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그 답변 피해요. 안 해줘요. 4.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혹시 챗 GPT를 통해서 뭔가 좀 화면을 보면서 주식 투자랑 연관지어서 뭔가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미 어제 질문을 좀 몇 개 이제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우리 미너비니 아저씨 이제 있었잖아요. 네. 한번 보자. 어디 있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는데 요거 한국어로 번역해 주면 해주거든요. 여기 밑에서. 근데 그러니까 뭐 저 어제는 이제 심심해서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마크 미너비니의 책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마크 미너비니의 트레이드 라이크 스톡 마켓 위자드를 좀 썸머리 해줄래? 하면 이제 해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책 그러니까 마크 미너비니 책 여기 스위파 얘기 나오잖아요. 스위파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야 미너빈이 도대체 왜 중학교 때 학교 때려치고 주식하기 시작했니?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위대한 트레이더를 몇 년 걸렸니? 하니까 이제 몇 년 동안 꽤 개고생했고 그는 결국 97년에 US EBS 챔피언십에서 155%로 우승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스위파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스위파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과 뭐 기본적 분석을 쓰고 리딩 스톡을 사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양반 차티스트라고 볼 수 있니?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요거였어요. 요 글을 영어로 올리셨거든요. 트위터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 브레이크아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추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뭐 금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가격이 이전에 저항 또는 지지 구간을 벗어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고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저항선 돌파해서 매수하면 그 트레이드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추가로 뭐 볼륨이라든지 기술적 지표라든지 뉴스와 기본적 분석을 추가로 확인하면은 네가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다시 영어로 해가지고 야 지금 어떤 기술적 지표로 봐야 되는데 하고 하면은 얘 그것도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뭐 거래량을 보세요, 뭐 이동 평균을 보세요, RSI를 보세요, ATR을 보세요, 뭐 볼린저 밴드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해주고. 너 조금 전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이 좀 어색한데 신문 기사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써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93년 금값 상승 전 금 주식에 대해 마지막 긍정 전망 이후 몇 달 만에 금값은 2배로 급등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금시장 전문가 긴급한 투자자들의 똑똑한 돈이 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의 금시장에서 발생한 큰 돌파 현상은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것도 사실 살짝 좀 어색하기는 한데 요게 한 1, 2년 정도 나오면은 이게 아주 훌륭한 한글이 나오겠죠 이게. 네. 그러면 더 이상 버릴까가 필요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거 해봤죠 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답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 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미너비니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요. 책도 읽었는데 솔직히 그 책 한 권 읽으면은 다 이제 더 이상 더 계속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너비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바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보충 설명을 다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언더스탠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 강 작가님한테는 7번째 책을 같이 내준 파트너이자. 아까 초고를 4시간 만에 쓰셨고 전제책을 이제 2주 만에 썼다고 하는데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진 친구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통 한국어 쓰는데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4개월이 2주가 된 거잖아요. 예. 물론 제가 4개월 동안에 24시간 붙어서 책을 쓰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물론 당연히 뭐 하루에 2시간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얘는 2주 만에 했으니까 그럼 몇 배야 그러면은 그 4개월이 16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8분의 1로 단축이 됐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나랑 처음 이제 마지막 쓴 거 아닐 거야. 너랑 많이 할 거 너. 예. 8번째 책도 혹시 8번째 책은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간이 썼거든요. 그냥 휴먼 책이고 9번째 책도 어쩔 수 없이 휴먼 책이 될 것 같은데 10번째 책부터는 너를 많이 쓸게. 야 대단하십니다. 나 100권 써야 돼. 그 이미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00권 쓴다고. 왜냐면 10권 더 이상 챌린지가 아니잖아요. 7권 쓴 사람이 뭐 나 평생 10권 쓰겠습니다 하면 그게 뭐 챌린지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야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를 활용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강 작가님에게 이 챗 GPT라는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과연 인류에게도 그러할지 어디까지가 축복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일단 격변의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격변의 시기. 격변의 시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AI가 이제 우리를 전부 다 잡아먹는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제 구기술이 있었고 구기술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신기술이 오면서 그 직종은 사라지고 신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저도 이번에도 그냥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마차 하시는 분들 이제 요즘 마차 운전 못 하시잖아요. 택시 운전사로 넘어가셨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오면은 그분들은 뭔가 딴 거를 할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변화 기간에서 확실히 혼란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는 확실한데, 근데 정말 큰 그림에서 봐서는 이 기술로 이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구직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직종의 절반 이상 사라지고 신직종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업과 직종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동영상 편집자 이런 거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혹시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투자 측면에서 사실 이제 얘가 리딩방은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에 비약적으로 도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또 무슨 장난을 쳤냐 하면은, 야,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니? 한번 너 위대한 책이나 온라인 리소스를 좀 가져와 줄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가 나오고,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필립 피셔의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 말킬 교수의 책이 나오고,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펄업,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이런 데 보라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야, 벤저민 그레이엄이 어떤 재무 지표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니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면 이제 프라이스, 그러니까 퍼 나오고 PBR 나오고 유동 비율 나오고 부채 비율 나오고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ROE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퀀터스에 가서 그래? 하고 전략을 짜봤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자, 보면은 기본 필터 다 넣고 이제 저는 이제 소형주만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소형주에서 그럼 벤저민 그레이엄과 그대로 투자할 수 있니? 이런 거를 하고 싶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부채 비율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채 비율 넣지 뭐. 부채 비율이 예를 들면은 200% 이하인 기업이면 난 투자를 하겠어. 라는 식으로 제가 어제 그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00% 이하이고,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그 중요하셨던 지표가 퍼가 있지, PBR가 있었지, 그 유동 비율은 여기 없는데 주주 수익률이 있지, 아니 배당 수익률이 있지, 그리고 부채 비율 넣었지, 유동 비율 없지,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ROE였죠, 그죠? ROE.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 수익 높고 ROE가 높은데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기업 이런 데나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백테스트 수익률이 좋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나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니?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돌려봤거든요. 이 전체 프로세스가 5분도 안 걸렸죠. 한마디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무엇이니? 물어봤고, 그럼 그 지표대로 투자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었니?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하나 이제 검증이 된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저는 이제 챗GPT의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이제 퀀터스를 통해서 이제 그걸 검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지표들이 한국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보면은 연봉이 38% 빙고.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투자에 대한 이제 종목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투자를 공부하는데 진짜 좋은 수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샘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저 책을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썸머리 해줘 하고, 그럼 제가 뭐 하는 사람인데 하고, 제가 요즘엔 무슨 말을 했는데 갖다 붙이고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아주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그 백테스팅 결과 자체는 챗 GPT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아직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가 아니라 머지않은 후에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되면 아까 퀀터스 같은 이런 사이트들은 또 좀 무용지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긴 한데 우리도 여기에 뭔가 맞춰 나갈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왜냐면 위협하는 게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저한테 올해요 이대호 버추얼 휴먼 만들어준다고 공짜로. 가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가서 하면은 이제 좀 본 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내 음성 입히고 하면은 나중에 저 대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스. 네. 강 작가님도 그게 가능한 거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럼 저는 하루 10개의 영상 찍어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기는 한데 이게 어느 임계점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격변의 시기가 올 거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격변의 시기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인간 역사를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이제 볼 게 있죠. 사실 이게 그 애들 교육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애들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까지는 선생이라는 리소스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명을 한 반에 가두고서 똑같은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챗GPT 같은 걸 통해 가지고는 그냥 애가 원하고 애가 가장 재능이 있는 걸 금방 찾아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튜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이상한 것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1940년대 일본 만화 이런 것만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 가능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나 때까지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보면 이제 코딩 배우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엄청나게 공급이 많아질 거예요. 그거 아세요? 얘 코딩 잘하는 거? 그러니까 코딩 자체도 이제는 챗 GPT가 대신 해주니까 그 일자리도 그러니까 단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잃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들은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맞아요. 지금도 보면은 코딩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는데 소위 이제 직접 해주는 거는 얘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 작가님이라면 뭐 조카라도 네. 뭘 가르치고 뭘 대비해야 된다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챗 GPT와 같이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그 찌르는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확실히 제가 이거를 통해서 느낀 거는 네가 질문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답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생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근데 그거는 여러 개의 컨비네이션인 것 같아요. 일단 창의성과 뭐 지식이랑 뭐 이제 호기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소위 우리의 교육을 돌려야 되는데 저도 어리석은 사람의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잘 활용하는 것부터.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질문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쓴다라는 것도 보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이거 리더들이 보고 싶은 내용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그 내용을 타이핑하고 생각해낼 필요는 없지만 또 결국 내용은 얘가 이제 결국은 써주겠지만 그럼 이제 그 챗GPT한테 뽑아낸 내용이 사람들한테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이제 저자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체계에서 국한돼서 보면은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 작가님도 딱 나오자마자 챗GPT로 책을 쓰고 이런 걸 하시는 것처럼. 일단 뭐 재밌잖아요. 한번 이제 신기술 써보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